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국회 운영회의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던 조국과 임종석이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질렸나 봅니다. 조국, 임종석 바람직하진 않지만 법통과위에서 국회 나가라. 역시 국민들의 민심이 전해진 걸까요? 아니면 여론에 등 떠밀린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뭐 집권당하고 청와대가 말이죠. 네. 전략을 바꿨어요. 스탠스를 바꾸고 사실은 그 야권에 대해서 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면은 민생 법안, 시급한 민생 법안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갔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하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운영위 소집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민생 법안 통과도 시급하고 급하지만 그보다 전제적으로 청와대의 이 범죄 행위, 이것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된다. 그쵸. 이것이 국민들이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것이 이제 한국당과 야권의 요구고요. 궁색하게 말이죠. 지금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생 법안, 김용균 씨 사고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유치원 3법이라든가 등등의 이러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한국당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씌웠었는데 이게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게 안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얼핏 보면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당이 무언가 발목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민생 법안이 시급한데 말이죠. 얼마 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했던 그 24세의 청년, 이 죽음을 보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가지 민생법안이 있는데 이거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한국당에 대해서 발목 잡고 있는 한국당, 야권 이렇게 프레임을 그런 쪽으로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도 민생법안 한두 개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청와대의 총체적인 범죄 행위, 이거 규명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그것을 느꼈는지 말이죠. 문재인이 지금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전제적으로 운영위를 먼저 소집해달라는 야권의 얘기를 문재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운영위 국회에 출석해라. 거기에는 임종석과 조국이 동반 출석.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와서 말이죠. 상당히 그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결국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다.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한 거 아니냐. 예. 자존심이야 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두 번 구겼습니까? 김정은한테 가서는 이러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러고 말이죠. 국민들한테는 딱 나는 행복한 사람 그랬는데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야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이 나름대로 말이죠. 그렇게 부끄러운 외교를 해놓고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좌파들이 뻔뻔하다는 얘기까지 그쵸.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문재인도 말이죠. 이 문제를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예사롭지 않은, 그리고 정권 권력자들은 항상 국민의 그 지지율, 이 동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네.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지지율이 말이죠. 어디까지 떨어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죠.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문재인이 예니 때 같지 않고, 심지어 말이죠. 조국의 인사 실패로 인해서 조국을 사퇴시켜라 할 때만 해도 말이죠. 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순방길에 들어오자마자도 조국 사퇴는커녕 오히려 더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인데 급기야는 지금 예상치 못했던, 얼마 전에 신의 한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이 결국은 물러가긴 물러가는데 구정세고냐 언제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운영위의 국회에 말이죠. 나가서 이 정도까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 앞에서 답변할 정도, 이 정도까지 왔다면 청와대가 아무리 자존심이 없는 청와대라 하더라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고 가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부담스러워요.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워딩이 좀 별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뭔가 말이죠.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혹시 자르는 거 아닐까요? 둘 다. 저는 임종석보다는요, 그 조국 민정수석은 사실 사퇴시킬 거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의 또 스타일이 뻔뻔하다는 얘기를 좀 뒤집어 얘기하면은 정면 돌파를 잘했어요. 여지껏 신의 한수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우리가 왜 더 많이 화가 났냐면 이 정권은 말이죠. 과거 우파 정권하고 다른 것이 툭하면 정면 돌파라는 미명하에 그냥 뻔뻔스럽게 대처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벌어갖고 유야무야 흐지부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문재인이 통수권자가 직접 출석해라 국회에 나가서 일단은 운영위 소집에 참석하고 그리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조국의 민정수석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여망대로 일단은 물러 사퇴시키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지금까지의 분위기는요. 그렇죠. 예, 문재인의 이러한 직접 지시라는 이 워딩 자체도 사실상은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청와대의 어떠한 그 심장부까지도 건들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드루킹 얘기도 말이죠. 계속해서 뭐 문재인을 직접 거론해요. 예, 자기 자신들이 범죄 행위를 해갖고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청와대가 지금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 아닌가. 조국을 출석시키고 또 임종석을 출석시키기로 했다는 첫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립니다. 결국엔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첫 번째 그 시험대에 올랐던 대처 능력. 예,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야 조율에 대해서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말이죠. 합격점을 받은 거 아닌가. 야권은 말이죠. 얻어낼 것을 이 굉장히 그 민주당이 말이죠. 절대 불가. 임종석 조국이 운영위 소집은 이것은 또 하나의 그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야권이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지금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했던 민주당이었는데 청와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출석해라라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어진 반대적으로 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그 원내대표 초임에 어떠한 자기 자신의 그 시험대에 올랐는데 일단은 야권이 기선제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지지율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지지율이라는 것은 통수권자 대통령으로도 그렇지만 요즘에 야권에서도 계속해서 뭐 데드크로스라고 그래서 말이죠.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민심이 이제 이반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그 최저치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그 국정운영 능력 평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최저치의 기록이 깨지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은 말이죠. 리얼미터 TBS 의뢰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인데요. 여기서 4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정권 수립 이후 문재인 정권 수립 이후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훨씬 넘는 51.6% 부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격차가 무려 7.8%나 차이가 난다. 부정과 긍정이 말이죠. 그전에는 데드크로스가 나와도 맞아 박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7.8% 많은 격차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지금 정당 지지율을 또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68%, 70%를 육박했던 더불어민주당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36.3% 정당 지지율이 그리고 반면에 한국당과 그러니까 우파 정당이라고 할게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아주 급상승하는 아주 선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5주 연속 지금 20%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 5주째. 예, 자그마치 25.6%를 찍었어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25.6%.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지켜볼 것이 같은 우파 성향이라고 하는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요. 항상 정의당에 툭 쳐져가지고 사실 또 하나의 꼬마 여당인 그 민평당과 각축을 벌였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말이죠.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국당이 25.6%인데요. 바른미래당이 무려 8.2%로 올라갔어요. 선전을 했습니다. 지금 정의당하고요. 여러분들 0.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보시면은 한국당이 모처럼 그 바른미래당하고의 지금 받은 지지율 점수표를 보자면 모처럼 균형이 지금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는 말이죠. 거의 그 4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전체 지지율을 한번 따져본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도 내부적으로 말이죠. 폭넓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의 보수 우파의 재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이라는 그 지지율에서 이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지지율이 이렇게 최저치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이 내려가는 이유가 무언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중도층이 많이 이탈했다. 중도층. 그리고 50대에서 상당 부분 이탈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 20대의 남자, 이것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를 보였는데 50대에서도 말이죠. 상당히 많은 이탈, 그 지지율에서 이탈표를 보이고 네. 있고, 세부적으로 그 원인을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게 나와요. 오늘 밤 김제동, 이 KBS 프로그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어요. KBS 오늘 밤 김제동. 근데 이제 이 오늘 밤 단순히 김제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예민하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이 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뭐 최승호 MB 사장 얘기도 나오고, 과거에 강성 뭐 김미아 씨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말이죠. 오늘 밤 김제동의 그 김제동 씨의 연봉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서가 없이 연봉이 자그마치 7억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7억 2천만 원이 비공식이에요.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예, 고용계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연봉은 자그마치 여러분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7억 2천만 원이나 주는데 그 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고용계약이. 이것이 또 하나의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업무상 배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편들 화이트 리스트들 잘해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나눠주는 것 네. 같다. 이건 자리 만든 그렇죠. 것 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투명하지 않게 네. 그 월급이 나간 거잖아요. 계약서도 없는데 고액의 연봉이 7억 2천만 원이 넘는 연봉이 나갔는데 아무런 뭐 증빙이 없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말이죠. KBS 사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나오고,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 이것 또한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최저치의 그 지지율이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 성향을 봤는데 어느 정당이든 집권당은, 그리고 또 권력자는 이 국민들에 대한 이 지지율 평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러저러한 이유로 말이죠. 지금 문제는 진퇴양난. 이 문제를,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지금 구체적으로 1년 8개월밖에 안 된 정권인데, 이 정권이 항상 정점에 올라서 지금 굉장히 무르익어야 되는 권력인데 말이죠. 마치 레임덕에 빠져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헌정 사상 말이죠. 역사적으로 아주 이례가 없는 현상이에요. 1년 8개월 만에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급작스럽게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3년 6개월이었어요. 근데 그거의 절반 정도에 벌써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무너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여러분들 그 보도 나오는 뉴스마다 문재인이나 청와대나 집권 여당에 요만큼도 좋은 뉴스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 우파에 대한 탄압, 비판, 폄하, 비난 이런 거로 일색이었는데 지금은 뉴스 보도 내용이요. 다 청와대 중심,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또 그 여야를 떠나서 그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밖에 나오질 않아요. 경제가 또 무너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도 그 문재인의 그 지지율, 긍정적인 평가로 반등될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에 걸맞게 말이죠. 지금 뭐 내일 당장 여러분들 대국민 여론조작 사건, 댓글 공작의 그 실질적으로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드루킹의 공범이죠. 김경수 재판이 내일 결심 공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드루킹이, 김동원이 허위범 특검으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 공범인 김경수는 내일
허위범 특검께서 구형을 얼마를 놓을까, 징역을 얼마를 줄까, 지금 국민들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드루킹이 7년이니까 허위범 특검께서도 김경수, 더군다나 죄질이 안 좋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법을 더 잘 준수해야 네. 되는 이러한 공인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루킹의 구형량을 본다면 김경수의 구형량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10년 이상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지금 최하 말이죠. 네. 드루킹 정도 나온다고 그래도 굉장히 그 김경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뭐 그 이상 아주 그냥 뭐 죄질이 안 좋지만 김경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고 아주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러한 구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형이 나왔는데 또 무죄가 된다거나 아주 미약한 처벌을 받게 되면 국민적 감정이 높아질 뿐이 없어요. 네, 아주 맞습니다. 악감정이 생기죠. 네, 그리고 그 드루킹이 말이죠. 이 재판 구형량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후 진술에서 이 범죄, 자기들이 경공모 범죄 조직과 경인선, 그러니까 범죄 조직이 자기들이 범죄 행위한 거에 최대 수혜자는요. 문재인과 김경수라고 지목해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 아무리 허위범 특검 그리고 재판부가 좋게 본다 하더라도 이미 그 허위범 특검에 의해서 드루킹이 7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7년 받은 그 범죄 용의자가 그 자기가 범죄해서 제일 득을 본 사람을 문재인과 김경수를 얘기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은 대통령이니까 지금 뭐 어떻게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출할 수 없지만 김경수는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김경수도 그 구형량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요. 아직도 남아있는 미진한 수사가 너무도 많아요. 지금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이직을 해서 이제 딴 부서로 갔지만 이주민 같은 경우에 서울청에 있을 때 이 본래의 초등수사 여기서 지금 은폐 수사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건들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신 대표님 잘 알지만 이게 검찰도 경찰이 뒤늦게 압수수색영장 청구했잖아요. 검찰이 기각시켰잖아요. 그렇죠. 김경수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따져봐야 되고요. 이게 산적해 있거든요. 그냥 거칠해. 겉의 모습만 드루킹에 대해서 댓글 공작이다. 업무상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국한된 것만 지금 따지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 드루킹 사건 전체 여론 조작을 다 아우러서 한번 본다면요. 이게 지금 정권 내내 따져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광범위해요. 맞아요. 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일단은 내일 그 드루킹의 이 댓글 공작 사건의 공범 김경수의 결심 공판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물론 애국수찰팀은 계속 피켓팅을 들고 거기서 내일 날씨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도 추울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 예.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토해야 되고 끝까지 그리고 선고 날에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이 사법부가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우리가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태수 관련해서 말이죠. 김태우 수사관을 관련해서 대검찰청에서 말이죠. 이 사건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태우를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27일 대검찰청에서 감찰본부에서 해임 요구. 그러니까 아주 중징계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사실상 여러분들 혐의점에 보면은 과기부의 5급 사무관의 직위를 신설하도록 그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과기부 내에 감찰 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라. 근데 그 직위가 5급 정도 되나 봐요. 이렇게 자기가 독려하고 과기부처에 그렇게 독려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가려고 그랬다 하는 지금 의혹 여기에 대해서 대검은 말이죠. 그런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럼 장관이 책임져야죠. 그건 자기가 자리를 만들었는데 장관이 힘이 있지 뭐 수사관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와서 김태우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이제 있잖아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시시비비를 자기는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면 논란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이게 또 청와대의 또 부담인데 아마 거기에서 또 어떤 팩트 있는 얘기들이 또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관이 직접 불러서 이런 자리가 생겼으니까 당신 능력이 좋으니까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김태우 수사관은 이게 온당하냐 지인들이 온당하지가 않다 자리 만들고 이게 승진하는 거는 안 좋다고 그래 자기가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김태우 수사관의 그럼 만들었으면 갔어야지. 가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가지 않았죠. 이건 정말 웃기는 억지적인 그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태우 측에서는 김태우 비서관 측에서는 바로 그냥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징계에 대해서 자기도 불인정하는 그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자기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진위를 가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김태우 비서관의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이렇게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갑론을봐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면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뭐가 부담이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말이라는 건 부풀어지게 되지 줄진 않아요. 자꾸 갑론을박을 따지다 보면 또 다른 팩트의 내용이 튀어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청와대의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김태우 비서관은 사실 뭐 그분이 할 얘기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원회에 가서 김태우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기 할 얘기를 시시비비를 다 따지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제 그 문제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직무 관련해서 건설업자 자기의 지인 김태우 비서관의 지인 그 최모 씨로부터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뭐 이런 것도 또 직무 관련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또 하나의 시비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대검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첩보 활동을 하면서 그 보고서 파일을 그 촬영하고 뭐 이랬던 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한 부분, 이것을 갖다가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직무 중에 이런 것을 적용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감찰 결과를 대검이 발표하게 됩니다. 이건 뭐 근데요 우리 전 국민이 다 예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자체에도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 이 정권에 의해서. 그렇지만 자기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대검의 발표는요.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 김 빠진 콜라? 뭐냐면 이미 다 이렇게 발표할 거 알고 있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충격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아울러서 뭐 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또 그 폭로 내용에 오히려 이 직무 관련해서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김태우 비서관한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바로 주 러시아 대사 우윤군의 1,000만 원 뇌물 수수에 우리 국민들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태우 수사관이 그 260만 원 그 향응 받은 거에는 우리 김태우 수사관 말고 별도의 또 2명의 수사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경징계, 가벼운 징계를 또 줘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행위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사관들 함께 일상적으로 어떤 뭐 식사를 뭐 대접받았다든가 뭐 이러한 문제인데, 그거하고 좀 궤를 달리해서 이거 본질적으로 중차대한 건 오히려 주 러시아 대사의 뇌물, 과거 그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이 사람은 이게 범죄죠. 그렇죠. 뇌물을 주고받은 1,000만 원을 주고받은, 그리고 본인이 우윤군 측에서 반대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되돌려 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도둑질을 했는데 제가 그 도둑당한 집에 미안해서 그 돈을 도로 줬어요. 그러면 도둑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도둑이에요. 도둑이죠. 다만 정상 참작만 되고 또 형량에 대해서 말이죠. 정상 참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장량감경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윤군 측에서는요. 돈을 되돌려줬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 받은 거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만 원 받은 거 인정했잖아요. 수사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다시 재수사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이 첩보 문건, 김태훈 씨가 그 당시 그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 거기에는 그 500만 원씩 2번에 걸쳐서 역삼동의 모 주점에서 줬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아르바이트까지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최모 씨라는 당사자는 그 첩보 내용 외에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녹취록. 그러니까. 그 김태우 수사관에게 넘겨주지 않은 녹취록. 그리고 지금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이 또 있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김태우 수사관이 가서 거기서 뭐 맥주 양주를 얻어먹은 거, 이거를 따지는 것은 자체 내에서 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이 범죄 혐의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엄중하게 말이죠. 범죄 행위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술, 뇌물 수술, 뇌물 공여, 이거는 중범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본질은 오히려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 사건이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연말이다 보니까 밤에 약속도 많을 텐데 이렇게 늘 나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들어요. 저도 하루 종일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특감반, 이 특별감찰반의 얘기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운영위에 조국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블랙리스트 얘기도 지금 신혜식 대표님이 얘기했죠. 예, 이 블랙리스트도 문제지만 또 여러분들 환경부에 말이죠. 그 산하기관, 공기업들에 대해서 말이죠. 사퇴 압박 직원들 그 얘기도 있었죠. 얼마 전에 또 뭐 있어요. 포렌식 기법 수사부처가 아니에요. 특별감찰반은 수사를 할 수 없는 곳인데도 휴대폰 다 받아갖고 폴렌식 기법으로 인해갖고 그리고 또 신 대표가 사생활 그러다가 그거 하다 보면 그쵸. 본의 아니게 사생활 나올 텐데 그거 어떡하냐고 그저께 방송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터졌어요. 오늘 터졌습니다. 뭐냐면 외교부가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외교부에 여러분들 그것도 미국, 일본, 중국을 담당하는 외교부 인사들이요. 휴대폰을 그것도 차관급, 차관보, 정확하게 차관보, 굉장히 고위공무원이죠. 예, 외교부의 차관보부터 과장급까지 미국, 중국, 일본의 그 핵심 인사 10여 명이 말이죠. 특감반에 의해서 휴대폰을 다 빼앗기고 그 휴대폰에서 말이죠. 그 언론에 유출된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뉴스 보도나 뭐 이런 것이 나간 거에 대해서 자체 감찰을 한 거예요. 누가 이거 흘렸지? 어떤 놈이 이것을 발표했지? 이 범인을 찾는답시고 감찰을 한 거예요. 이인걸 당시에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이인걸 감찰반장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이죠. 작전 회의까지 했대요. 외교부를 급습해가지고. 급습하기 전에 왜 그 형사계나 이런 데 보면 말이죠. 강력계 형사들이 조폭이나 깡패나 강도 잡으러 갈 때 치밀하게 계획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는 누구 맡어, 너는 누구 맡어, 너는 누구 수갑 채워 이런 거. 이런 작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인걸 반장과 치밀한 계획하에 말이죠. 디데이를 날짜를 잡아가지고 외교부를 급습한 거예요. 그래갖고 역할 배분까지 했대요. 너는 누구 것 뺏어, 너는 누구 것 뺏어. 그래갖고 10여 명의 고위 외교 인사들, 차관보와 장관, 보좌관, 특별보좌관 포함해서 말이죠. 국장급, 심의관급 아주 그냥 다양한 그 인사들에 대해서 과장급까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전문 수발 신자 확인을 이제 그것을 감찰 활동으로만 국한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신 대표 말대로 뭐냐면 뒤져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감찰 목록에 나오니까 감찰 대상자인데 감찰 그 범위 내에서 뭐가 안 나오니까 사생활까지 뒤져봐가지고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사생활의 문제점을 발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특감반에 의해서 여러분 그 해외로 말이죠. 발령을 받는 지난 4월에 이러한 일까지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청와대에서 지금 빚어지고 이거 악질인데. 이건 악질이고 너무 쇼킹하지 악질이에요. 않아요? 네. 예, 뭐 말로는 뭐 동의를 받아갖고 휴대폰 압수 이걸 임의 제출식으로 동의를 받아서 했다. 정당한 감찰 업무 중에 하나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 감찰반은요 감찰 업무만 하고 범죄가 의심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이천만 하는 것이지 자기들 자체가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포렌식 기법이라는 기법도 사용하고 말이죠. 심지어 사생활 문제를 들여다보고 말이죠. 이거 별건이에요. 본래는 그게 아니고 언론 유출자를 감찰할 목적으로 이 지금 외교부를 지금 다 한 10여 명 되는 그 외교부 인사들의 그 휴대폰을 반납받아가지고 말이죠. 강제로 동의서 쓰게 하고 그래서 막 뒤져봤는데 찾다 찾을 게 없으니까 말이죠. 결국에는 사생활까지 들여다보고 이것을 폭로한 사람이 특감반 직원이 폭로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이 자기 입으로 양심 고백한 거예요. 감찰 목적이 아닌 별건의 사생활 문제를 들여다본 게 있었다. 근데 있었던 것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난 4월에 해외로 발령을 시켜버렸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김태우 수사관도 아니고 좀 다른 특감반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너무 양심적으로 찔리는 거죠. 핸드폰까지 뺏어갖고 사생활 침해해서 그 사람 인생을 망쳤다. 지금 양심이 찔리고 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자신들이 시켜놓고 저렇게 궁지에 몰아가서 깜빵에 누르려고 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지금 양심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곳곳에서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곳곳에서. 전체 다예요. 시 대표님. 왜냐하면 지금 이 언론 유출을 빌미로 해서 언론에 누가 유출했냐 우리 내부 저기를 기밀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감찰한다는 목적인데 지금 전체 답니다. 여러분들 환경부요. 그 다음에 각계 공직자들 다 그랬죠. 전 참여정부 시절의 공직자들 그 가상화폐 건으로 말해서 그걸 이유로 해갖고 말이죠. 보유 현황 감찰 행동 다 했죠.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얘기할 것도 없죠. 이번 정권 들어와서 말이죠. 기획재정부, 복지부 다 뒤졌다는 거예요. 감찰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지금 내부 고발자의 전원에 의하면 말이죠.
지금 어느 한 부서 놔둔 게 없대요. 굳이 따지면 외교부에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있죠. 이 사람 보좌관 2명만 빼고 다 한 거예요. 야, 심각한 겁니다. 이거 뭐 북한이죠, 북한. 이 정도 되면 북한이에요. 네, 독재 국가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이상이 네, 정말 그 너무 이상이고. 저질이죠. 네, 정말 흥신소라고 그랬네요. 신의 한수에서 신분음센터 수준에 이렇게 이건 탁탁 터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정말 이건 범죄입니다. 예, 이 사생활 조사 심지어 말이죠. 할 게 없으니까 휴대폰 갖다가 남의 말이죠. 은밀한 것까지 다 뒤져보고 그걸 트집 잡아갖고 해외로 발령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고 횡포죠.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많이 추워졌어요. 내일 또 오전에 하는 거. 네, 내일 이민시. 오전에 저희들 그 순찰 팀원들 한 6, 7명 멀리서 오시는 분도 한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내일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앞에 정문과 후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드루킹과 그 김병수가 출입하는 그 앞에 뒤에 후문에서 일정 시간 동안 저희들도 천막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피켓팅으로 규탄하고 그리고 엄중한 수사 촉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일 몇 시에 또 방송합니까? 저희 뭐 아침에는 계속 예, 아침에 요즘 한 뭐 1000명 9시, 들어온다면서요. 요즘 많이 들었어요. 오늘 한 금방 든 거지. 1150명 들어왔는데 네. 뭐 신의 한수 뭐 TV 홍카콜라 그 흐름에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시간 아침 방송 될 수 있으면 뭐 8시나 8시 반보다는 좀 반응이 좋아요. 왜냐면 한참 바쁠 때보다는 신의 한수에서 9시쯤이 어떠냐 그랬는데 그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0분 들렸는데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네. 또 오전에 고생해 주시고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나라가 막 개판 5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뒤지고 말이죠. 민간인을 사찰하고 외교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갔을까봐 말이죠. 그걸 갖다가 사찰하려고 핸드폰을 다 뒤지고 거기서 개인의 사생활이 나오니까 그거로 또 징계를 하고 이거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큰일입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이자들을 끌어내는 게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